네, 안녕하세요. 허재완입니다. 월드 옥타 회원님과 차세대 회원님들을 위해서 4차 산업과 AI를 주제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주제는 이렇게 잡았고요. 일단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AI, 그리고 4차 산업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자세라든가 변화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방향,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네, 이거는 2018년도 2년 전 자료인데요. 미래에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온 겁니다.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단순 업무적인 사무적이고 비서 역할이라든가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앱에 있는 뭐 번역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없어질 직업으로 바뀔 것이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연예인이라든가 어떤 작가라든가 주로 이제 창의적인 직업은 이제 21세기 이후에도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설문조사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보내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적인 정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간의 지능을 모델링하는 기술, 인간과 같이 인식하고 사고하고 학습, 활동 방법 등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PPT에 보시면 알겠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기계의 역할이 인간이 주는 역할에 단순 반복적인 일을 했다면 이제는 인간의 머리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게 지금은 막 초기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그 테슬라를 만든 이제 머스크가 했던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어떤 사업화할 수 있고 뭐 여행을 갈 때 번역 기능이라든가 뭐 뇌에 넣은 칩을 건강을 체크할 수도 있고 이게 말 그대로 유비쿼터스 센스 네트워크라고 이제 전 세계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에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센스 네트워크가 되는 시대가 되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머신러닝보다 딥러닝의 시대에 도래되면 충분히 사업화가 될 수 있고 우리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앨런 튜링이 했던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4차 산업이라는 용어는 사실 되게 역사가 짧은 2015년도에 시작한 용어라면 이거는 1956년도에 시작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수학자라든가 암호학자, 논리학자는 이 앨런 튜링이 컴퓨터의 어떤 시초의 역할을 하셨고요. 이분이 만든 튜링 테스트가 그 영화에 보였던 그 독일의 그 잠수함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튜링 테스트에 보면 50년 뒤에는 모방 게임이라는 걸 이용해서 일반인들로 구성된 질문자들이 5분간 대화를 한 후에 컴퓨터의 뭐 진짜 정체를 알아낼 수 있는 확률이 70%가 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얘기는 뭐 말 그대로 뭐 5분 동안 인간하고 컴퓨터하고 블라인드 하는 상태에서 그 대화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사실 문서화로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뭐 먹었어? 그런 식으로 5분 동안 대화를 한 다음에 10명 중에 인간이 3명 이상이 이거는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야. 인간 같은데? 그렇게 인지하는 시대가 그 당시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세상은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다. 그런 거를 예언한 학자인 거죠. 그래서 이 튜링 테스트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면 애플 로고가 그 사과를 베어먹은 로고잖아요. 그게 이분이 나중에 그렇게 그 자살하실 때 그 사과를 먹고 독약이 들어있는 사과를 먹고 자살을 하셨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 애플 로고가 정해진 만큼 상당히 뭐 유명하시고 영향력이 있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큰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공지능의 주요 목표라든가 생활의 응용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1956년도에 다트머스 대학 행사에서 교수 11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그 그러니까 수학적 지능을 가지고 있고 수학적 지식을 정보를 갖고 이를 인지해서 컴퓨터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용의가 이제 정의가 됐고요. 그 당시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인공지능의 토대가 됐고 어떤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적인 역할을 했으면 꽤 오래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어떤 특정 분야에만 사실 충분히 이제 추월할 수 있다는 개념은 있지만 제가 감히 느끼는 것은 사실 이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대체로 거스를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한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종합적인 사고 역할이라든가 어떤 구성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역할까지 인공지능이 되리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런 딥러닝이 일상화되기까지는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변곡점이 어디인지는 감히 누구도 얘기할 수 없겠지만 단시간 내에 그렇게 지금 머신러닝의 단계에서 딥러닝을 넘어가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니고 희소성이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날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이건 좀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런 기능이, 아까도 스피커 기능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도 요즘 전력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 빅데이터만 갖고 있다면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게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상당히 많은 거죠. 과학이나, 아까 말씀 정보통신, 수학, 통계 이런 부분이 어떤 강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중간자적인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어떤 반도체라든가 어떤 정보통신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의 미국이라든가 독일, 일본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환경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사실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계공학이라든가 전자기술에서 사실 로봇 기능, 맨 밑에 써있다시피 하드웨어적인 거는 일본이 상당히 강점인 건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로봇 기술이 같이 합쳐져야 이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의 시대에 어떤 우위나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휴머노이드의 시대가 완벽하게 이제는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미국은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로봇 기능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두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좀 열세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어느 정도 커버리징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가적으로 이거는 한 기업이나 어떤 대기업에서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한 국가에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1 year ago, I said three things: broadband, broadband, broadband. Now I want to say AI, AI, AI. And met with President Kim Dae-jun, and he was asking me, so Masa-san, give us advice. What should Korea do? So I said three things: broadband, broadband, broadband. President Kim said, I will do the broadband. Then he said, oh, by the way, what is broadband? I am so happy to celebrate. Korea is #1 in the world in the broadband. Let's talk about the future. Great success, great glory again to continue. AI is going to disrupt every industry. And AI will be the biggest revolution in human history. So my message to President, only one thing. You say AI, AI, AI every day.
the leader is the only one can decide the direction. So what is more specific? AI education, AI investment, AI joint ventures. 한국이 AI 부분에서 조금 늦게 출발했을 수 있지만 그런 한국이 갖고 있는 이 강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무슨 개념들을 먼저 만들어내면서 선도하는 이런 영역에서 한국이 앞서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개념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적용하고 사업화하고 하는 능력은 단연 저는 한국이 또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 벤처 창업가들의 경우에는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지만 자금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투자 지원을 해주시면 한국의 이런 AI 벤처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셨겠지만 이게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뭐 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AI가 중요한 시대라는 걸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제 대통령 면담에서 밝힌 건데요. 이게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조금 더 빨리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런 종합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의 기능이나 지능을 초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면은 저는 뭐 아직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딥러닝으로 시대는 감히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먼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자율적인 결정 기능을 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겠고요. 다만 업종별로 이거와 단순 반복적인 일이라든가 비서적인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많이 일자리를 대체하리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측면적으로나 어떤 효율성 측면 그리고 경험적 측면에서 대비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자기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든가 하고 싶은 길에 맞춰서 이 인공지능이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접목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써서 사업화하고 모듈화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은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했던 거라 PPT 잘못 틀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좀 전에 보셨던 그 손정희 회장의 한국 방문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인공지능을 중요시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강조를 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PPT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의 로봇 기술은 이제 대학 입시 시험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조지아 공대에서 그 질 왓슨이라는 어떤 그 조교 역할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처음에 학교에서 이거를 만드신 교수님께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한테 블라인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종의 챗봇 역할을 한 거죠. 강의 일정이라든가 숙제라든가 그런 학사 일정에 대한 공지를 우리가 하는 조교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질 왓슨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그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그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이후에는 학생들하고 이제 어떤 상호 이제 교류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은 정례화되고 지금은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홈쇼핑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고객 3당에서는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로스라는 프로그램은 초당 10억 장의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판례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법률 시장의 구조가 엄청 많이 바뀌겠죠.
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업체와 그러니까 법무법인과 그렇지 않는 법무법인의 차이는 경쟁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리라고 보고요.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이제는 점점 규모의 경쟁력이나 이런 특별한 차별화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과 누릴 수 없는 사람 간의 경쟁력의 범위는 점점 커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익혀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뭐 맨 첫 장에 보여드렸던 이제는 창의적이고 생각하는 그 유연성 그리고 정서적인 지능에서 조금 더 그 사람들하고 EQ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런 지능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뭐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이제 갖고 있고 이를 발전시켜야 인공지능하고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보여드렸던 뭐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몫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뭐 특정 분야에서 어떤 뭐 맞춰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고 이를 뭐 단순 반복적인 편의점이라든가 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부터 벌써 현업에서 많이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변화의 기준이 아까 이런 머신러닝의 기능이 점점 더 발전해야 할 것이고 그 기능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측면이 분명히 문제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어떤 근로시간을 축소를 하는 게 불가피하리라고 보고요. 또 반드시 실업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점점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런 이 4차 산업의 가장 큰 키워드는 제조기업의 혁신하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업 뭐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육상 물류업의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많이 적용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택배 같은 경우도 주문을 하고 나서 내가 주문한 물건이 언제 도착을 하고 지금 어디쯤에 와 있고 며칠 후에 도착했지 그런 기능이 이제 충분히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해서 서비스업에 좀 더 범위가 넓어져요. 이를 위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이런 인공지능하고 지금 인간 간에 서로 콜라보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협의라든가 업무적인 뭐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프레임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직업 역량의 변화에서 이게 왼쪽 오른쪽이 이게 5년 텀으로 인해서 필요한 역량의 변화가 나온 건데 뭐 다른 것들은 뭐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당히 중요한 뭐 1등으로서 우선순위를 차지했다면 창의성, 아까 좀 전에 말한 정서적 지능,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 이 세 가지가 이제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뭐 어떤 하나의 뭐 지금 인간들이 가져야 될 우리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큰 캐릭터가 아닐까. 그 창의성 그리고 아까 뭐 정서적 지능 EQ라고 그러죠. 감성 지수 그리고 좀 더 유연한 체계, 유연한 사고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자율주행차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스마트폰. 그럼 뭐 여기 제가 PPT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냉장고에 뭐 어떤 이제 컴퓨터 화면이 들어가서 이 냉장고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고 유통기한은 얼마고 또 이 안에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 검색이 된다면 이 냉장고를 소유한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패턴이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 나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는 아까 그 2차 산업의 어째 다품종 소량 생산이었다면 이제는 고객 맞춤형 생산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게 가능해진 시대가 됐고요. 이게 빅데이터라든가 어떤 정보통신이라든가 그런 크라우딩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중복적인 내용이긴 한데 인간의 이 뭐 인공지능의 장점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3D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반대로
단점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측면이 가장 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인간 존엄성 문제라든가 또 어떤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해킹 당했을 경우는 인간의 자율성이라든가 뭐 어떤 종속성이 많이 침해당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에서 지배가 될 수가 있고 또 인간 존엄성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단점들이 뭐 예측되고 짐작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oT는 말 그대로 뭐 여기 생활 속 사물 등을 유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하나의 단편적인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서 데이터하고 이를 사물화해서 상품화하고 이를 기획하고 이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액해서 뭐 고객 만족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이제는 됐고요. 이게 가능해진 거는 이제는 정보통신이 ICT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4G나 5G를 넘어서서 이제 6G를 이제 나중에 도래하겠지만 이게 정보통신의 속도가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IoT 환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경이라는 게 지금 이 갖고 있는 속도만 갖고는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기는 사실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아까 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초고속 인터넷이 좀 더 원활하고 끊김없이 작동이 돼야 이 시대가 좀 더 빨리 도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과거하고 다른 점들은 뭐 기존의 되게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채널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보다 아까 속도도 훨씬 빨라져야 되고 블록체인의 기능도 훨씬 이게 보안성이라든가 해킹에 대한 우려가 없어져야 이게 실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영상을 한번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길까요? 말할까요? 아, 네. 네. 그 영상을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라는 게 하나의 정보고 돈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전력 같은 경우도 한 집안에서 쓰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맞춤형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게 공공 쪽도 마찬가지 CCTV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뭐 도로 교통시설도 어떤 국가에서 이런 IoT나 특히 ICT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접목이 된다면 뭐 안심거리 기능이라든가 밤이라든가 그 동선을 그 시간대에 여성분이라든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을 안다면 그 시간대에는 도로에 뭐 불빛을 좀 더 밝게 해준다든가 이런 카메라, 온도 센서, 소리 센서들을 좀 더 뭐 기기들을 부착하게 된다면 좀 더 우리가 그 정보를 갖고 수월하게 뭐 사람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막 도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생활에 윤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여기서 보여다시피 이런 것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하고 이런 방향으로 서비스가 개발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 이런 헬스케어 기능이라든가 그 뒤에 보면 농업 기능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섬이라든가 지방 멀리 있는 곳들은 원격 진료로 그들의 뭐 사람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이게 좀 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개인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뭐 저거 된다면은 의료비도 절감할 수도 있고 좀 더 넓은 세상에 멀리 있는 사람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꽤 많이 이거에 대해서 사업화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도심에서도 사실 이런 어떤 식당에서 한 공간을 만들어서 뭐 어떤 뭐 식품이라든가 어떤 야채라든가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 식당에서 소화하기도 하고 인근 식당에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드론을 띄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긴 하지만 드론을 활용한다면 이런 뭐 재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사계절 내내 재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비용 측면에서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으로 사업화해서 모듈화 한다면은 이런 스마트 농업도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의 모듈화를 만드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스마트 농업으로서 어떤 다음 세대, 지금 이제까지 했던 농업화는 또 다른,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ICT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새로운 사업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벌써 뭐 젊은 친구들 통해서 많이 사업화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빅데이터 관련을 통해서 재고 관리라든가 뭐 ERP 가는 뭐가 있잖아요. TQM이라든가 림 방식.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재고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내 상품이 갖고 있는 위치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통계 프로그램을 한다면 재고 관리에 대한 그 로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재고들을 보유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보관 비용이라든가 지출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은 이게 이전에 ERP 개념을 넘어서서요. 이 TQM에 대한 새로운 요즘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무선이 모든 것을 연결하면 그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두뇌가 될 것이며 사람들의 지갑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 학자가 예전에 에디슨하고 더불어 유명한 테슬라라는 학자인데 지금 이 테슬라 자동차의 그 회사명을 정해준 하나의 그 되게 유명한 계기를 만들어준 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요. 사실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 시작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까 제조업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고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 인더스트리 4.0은 바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도 될까요? 그냥 저 앞에 장으로 한번 다시 해서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네, 그 스마트 농업은 사실 이제는 그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로봇으로 트랙터를 간다든가 또 드론으로 농장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쉽진 않겠지만 드론으로 농장을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계절 재배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비용 측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뭐 친환경이라든가 유기농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 뭐 이렇게 식당에서도 한 공간에서 야채나 채소를 직접 재배해서 뭐 손님들한테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이를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식당한테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스마트 농업은 지금 막 특히 20대, 30대 분들한테 많이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맨 위에 보이시다시피 독일에서 했던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 외에도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몇몇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끝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국가와 이걸 누릴 수 없는 국가 간의 편차는 상당히 심해질 겁니다. 아까 지금은 이게 인문화되고 진행형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사업화되고 궤도화된다면 이걸 누릴 수 있고 이를 사업화하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국민들과
그렇지 않는 국가들의 국민들의 편차는 사실 엄청 커지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사실 어떤 국제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더스트리 4.0 같은 경우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맞춤식, 아까 말씀드린 다품종 소량 생산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맞춤형으로 이제 생산이 운용이 되는 거고요. 바로 뒤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같은 경우는 600명이 일하는 거를 단 10명이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다만 그게 이제까지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로 생산 거점을 옮겼다면 이제 다시 독일로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통해서 이제는 생산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비용 절감 600명이 일하는 거를 단 10명이 필요하려면 생산체계 형식이나 스피드 방식이 훨씬 빨라져야 되고 효율화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 추후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수평적인 방식의 통합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뭐 인사제도라든가 리더십 그리고 상명 하달의 방식에 뛰어넘어서 이제는 수평적인 경영 조직도 따라서 그 시대에 맞춰서 그 흐름에 따라서 바뀌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나 국가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기업 측면에서도 이를 강조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영상을 2개 보셨을 텐데요. 사실 스피드, 그 독일의 아디다스의 스피드 뭐 팩토리라든가 일본의 그 로봇 호텔 이런 개념이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사실 약간 일지정지 보류 상태입니다. 사실 일본의 호텔 같은 경우도 로봇이 뭐 인포메이션에 앉아 있고 뭐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또 룸도 클리닝 해주는 서비스를 했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오류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손님들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서빙을 하다가 접시를 깨뜨리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로봇가 그 룸 서비스, 룸의 어떤 클리닝을 하는 게 많이 오류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을 수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를 또 대체하기 위해선 인간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몇 년 뒤에 다시 일본의 로봇 호텔은 다시 일단은 휴업을 한 상태고요. 스피드 팩토리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서는 이게 생산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만 사실 이 기계 로봇이라는 게 오류가 나고 고장이 났을 때 이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의 시대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이거를 대체할 만한 인간의 필요성은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가져야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전반으로 이거에 대한 확신할 것이라는 것은 변치 않으리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 그 인간이나 기계와 서로 콜라보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유연성이라든가 정서적 지능 그리고 창의성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에 대한 요약 설명인데요. 사실 1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은 1차 산업은 산업하고 3차 산업은 이제 정보화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사무직의 어떤 혁명을 가져왔고 효율성을 증대시켰다면 이제 4차 산업은 2차 산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까지 어떤 중화학 기업이라든가 어떤 생산, 아까 말한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면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4차 산업은 반대로 맞춤형 생산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ICT라는 어떤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하나의 변화와 혁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을 누리는 사람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주도할 수 있는 국가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에 국한된 혁명이라고 초점에 맞춰져 있지만 제조업에 연결이 되어 있는 물류라든가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함께 모듈화돼서 가치사회 측면에서 변화하고 체계적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각 국가라든가 기업에 맞춰서 이 필요성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 입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의 큰 역할이 하리라는 건 인더스트리 4.0의 케이스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고요. 다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파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탄생을 해야 되고요. 이 고도화된 제조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혁신은 사실 아까 독일의 케이스라든가 일본의 로봇 호텔의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당장 사업화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키워드, 어떤 좀 더 빠른 속도, 5G를 넘어서서 6G 정도의 환경이 끊임없이, 그런 속도가 끊김없이 제공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이 보안성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고 수익성 있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전에 보신 것들은 이제 O2O 서비스라고 하죠. 이제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서로 콜라보해서 이런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라는 거죠. 통신사라든가 카드사, 그리고 은행권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소비 패턴들을 파악을 해서 이를 제조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하고 서로 같이 MOU를 통해서 공유화를 통해서 서로 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등장한 시대가 됐고요. 최근에 카카오라든가 이런 SKT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네이버 이런 쿠팡 이런 데서 서로 콜라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점점 더 빠르게 융합을 통해서 확대하리라고 봅니다. 이 PPT에 보시면 진화하고 융합에 대한 관점이 이제는 점점 필요한 시대가 됐고요. 이게 이제는 좀 사업화되고 영역이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플랫폼인데 이거는 꼭 기업에 국한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영역이 단순 기술적인 통합이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 채널의 기술적인 능력을 합쳐져야 되고 개인 역시도 이제는 예전에 저희 때는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다면 이제는 이과와 문과가 합쳐지는 융복합적인 지식을 갖춰져야 이 시대에 이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큰 비즈니스적으로나 어떤 개인적으로나 시장에서 적용되고 살아갈 주도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만이 이런 시대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유연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는 좀 더 투명한 절차. 이게 이제 어떤 기계적인 기능이 어떤 검사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어떤 개연성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좀 더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되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더십조차도 이제는 예전처럼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나 종업원들이나 서로 상호 융합하고 보완해 가면서 어떤 수평적 리더십으로 이제 바뀌는 추세로 이제 바뀌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뭐 제도적이나 어떤 그런 감성적이고 이런 투명성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 강조해야 되고 강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 뭐 이 변화의 흐름이라는 게 얼마만큼 빨리 지속이 되고 변화 흐름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 것들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라든가 다국적 기업들이 이를 진행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이며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많이 생기겠죠. 아까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누릴 수 있는 국가와 기업들과 그 누릴 수 없는 소외된 국가와 기업들의 편차는 점점 심해질 것이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한 국가가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고 합의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뭐 4차 산업의 뭐 플랫폼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강대국하고 서로 뭐 어떤 지지를 받을 경우는 많은 국가들이 이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일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의 백신 뭐 치료제를 보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제기구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어떤 조율,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꼭 4차 산업이 아니어도 이거는 기업가들의 어떤 파괴적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산업에 적응을 해야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리라는 것은 뭐 어느 시대나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좀 더 그 속도가 이 변화의 속도가 원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나 어떤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인식이 필요하고 이런 뭐 기업가 정신을 무장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는 환경이 된 것 같고요.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플랫폼을 역량을 갖추는 게 결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기술을 뭐 전수를 해주고 뭐 이를 통해서 뭐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대기업을 통해서 이를 상품화하고 기술을 전이받아서 또 대신 그런 자본 투자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해주는 형태로 그래서 이를 서로 상생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시대가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이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 대기업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뭐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상생을 할 수 있는 뭐 전문 조직이 필요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뭐 전문화하고 어떤 조직화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틈새, 차별화,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마이클 포터가 갖고 있는 본원적 전략 모형에 나오는 건데 원가 우위하고 집중화, 차별화가 있다면 특히 중소기업은 차별화와 틈새 전략, 집중화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격이나 뭐 비가격 측면을 뛰어넘어서 뭐 차별화해서 고객들이 본인 회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사실 가격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어떤 창의적인 얘기, 그리고 뭐 유연성, 그리고 감성지수, EQ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를 뭐 경쟁력을 갖춰서 뭐 사업이나 개인 측면에서도 이런 차별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 직업 환경에서 세 가지 역설이 나오는데요. 지능화의 역설, 또 네트워크화의 역설, 그리고 자율화의 역설. 그래서 세 가지 뭐 어려운 개인이 직업 환경에서 겪어야 될 어려움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화라든가 자율화의 역설은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더 인공지능이라든가 4차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제도화되고 산업화됨으로 인해서 좀 더 이런 측면들이 뭐 네트워크라든가 뭐 자율화 측면에서 인간이 소외되는 역할이 증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 역할 역시 개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 평생 교육, 평생 학습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는 한 가지 직업으로 결코 오래 뭐 이제까지 20년, 30년 근무를 할 수 있는 시대는 결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의 역할 역시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에꼴 40이라든가 르미에르 스쿨 같은 미래 교육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캠퍼스도 없고 스스로 어떤 교수와 멘토링을 통해서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 그래서 뭐 미네르바 스쿨이라든가 에꼴 42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서울 40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과제를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를 뭐 개발, 뭐 연구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역량을 키워가는 게 필요하리라고 단순히 이제는 오프라인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환경은 뭐 이제 지나간 것 같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병행하고 콜라보해서 강의나 어떤 교육 방식도 바뀌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꼴 42와 미네르바 스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제는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승패를 누릴 수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의 차별화는 엄청나게 벌어질 거고요. 또 선도 기술이 높고 인구 수준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특징이 생길 경우는 이게 상당히 이제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더스트리 4.0 같은 경우도 리쇼잉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동남아시아나 해외에 진출했던 생산 기지를 본국으로 옮기면서 그들의 기술을 점점 폐쇄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뭐 남다른 전략이라든가 이건 꼭 기업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를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고 이를 선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최소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국가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엔트리가 돼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교육 측면이나 평생교육 그리고 이런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찰스 다인이 했던 말인데 살아남는 것은 뭐 힘이 세거나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만이 그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 같고요. 여러분 옥타 회원님이나 차세대 회원님들도 그 인바운드 안에 들어가서 이 시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맞추도록 우리 평생교육에 대한 그리고 차별화, 집중화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뭐 일종의 인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업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